정녕 미친 것이냐, 내 딸아. 이것은 소녀의 선택이니 아버님께서는 이 기구한 인연의 길을 막지 마옵소서. 저 괴물 같은 곱추의 등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터치하고 행운을 맞이하세요. 도성 안의 모든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정승 판서들의 자제들이 줄을 서서 청혼하던 판관댁 외동딸 서윤이 시장통에서 생선 비늘이나 치며 목숨을 연명하던 곱추 광칠의 손을 잡고 초래청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연지곤지를 찍은 서윤의 얼굴은 달빛보다 눈부셨으나 그 옆에 선 광칠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망적인 탄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뒤틀린 등은 마치 커다란 바위 하나를 짊어진 듯 기괴하게 솟아있었고 누더기 같은 삼배옷 사이로 비치는 살갗은 거칠고 지저분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며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사한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끌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고 사람들은 서윤이 필시 여우에게 홀렸거나 귀신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동정 어린 시선과 아버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흉측하게 일그러진 광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광칠의 손등에는 생선 비늘이 말라붙어 은색으로 번득였고 그 차가운 감촉이 서윤의 고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광칠의 굽은 등은 마치 거대한 어둠을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으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초래청을 가득 채운 향연기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기괴한 조화는 마치 저승의 혼례식을 연상케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이 섞인 시선 속에서 서윤은 정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 혼례의 시작이자 도성 전체를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한양의 꽃이 똥구덩이에 떨어졌구나. 저 계집이 얼굴값을 하려나 본데 도깨비한테 홀린 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럴까. 오늘 밤 소쩍새 울음소리가 신부의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겠군. 혼례가 끝나기 무섭게 서윤은 화려한 가마 대신 광칠의 뒤를 따라 시장통 변두리의 허름한 판잣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단 치마 끝단에는 길가에 버려진 오물과 먼지가 묻어났고 도성 최고의 미인이 걷는 길이라기엔 지나치게 비루하고 누추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장사치들은 침을 뱉으며 광칠을 조롱했고 서윤을 향해서는 음탕하고 천박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마치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굽은 등을 보이며 앞서가는 광칠의 발뒤꿈치만을 쫓았습니다. 광칠이 사는 오두막은 사람이 살 곳이라기보다 짐승의 우리에 가까웠습니다. 썩은 가마니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했고 사방은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이 그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화려한 족두리와 비단 옷은 이 공간과 지독하게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광칠은 문간에 서서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좁은 방 안에서 더욱 거대하게 느껴졌고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마치 기어가는 거대한 벌레처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갈하게 손을 모으고 앉아 먼지 가득한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려했던 판관댁의 정원이 아니라 피로 물들었던 몇 해 전의 그날 밤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오라비의 비명과 가문을 도륙냈던 그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 썩은 냄새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광칠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놓인 낡은 호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 아래서 서윤의 얼굴은 마치 백옥으로 빚은 조각상처럼 창백하게 빛났고 그 옆에 광칠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괴물처럼 기괴한 실루엣을 그려냈습니다. 면사포를 벗겨라. 가면의 시간은 끝났으니 내 등은 남의 죄를 짊어지느라 굽은 것이지 내 죄로 굽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그 칼날이 이 방의 어둠을 벨 수 있는지 지켜보겠노라. 사방이 적막에 휩싸인 깊은 밤, 단둘만 남은 신방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광칠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서윤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어지럽게 흩뿌렸습니다. 서윤은 수줍은 신부의 몸짓 대신 품속에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은장도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의 끝은 광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윤 자신의 목줄기를 겨냥한 채 하얀 목선 위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광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약속했던 그날이 왔음을, 그리고 이 치욕스러운 혼례를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광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윤의 은장도를 걷어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칼을 다루는 움직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시장통에 비천한 곱추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린 눈동자였습니다. 광칠이 천천히 저고리를 벗기 시작하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흉측하게 솟아오른 줄만 알았던 그의 등은 단순히 뼈가 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억지로 집어넣어 부풀려진 것처럼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광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근육을 비틀었고 그 순간 가죽처럼 질긴 피부 아래서 무언가 금속질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베기 위해 10수년 동안 숨죽여온 복수의 고동소리였습니다. 피는 피로 씻어야 하는 법, 설령 일생이 걸릴지라도 범은 비틀린 가죽 속에 발톱을 숨기는 법이지요. 박대감의 웃음소리가 조만간 단명하는 자의 곡소리로 변할 것이요. 광칠의 뒤틀린 등가죽이 기괴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가 근육을 조절하자 굽어있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등 속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접이식 장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서윤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던 권세가 박대감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곱추로 위장한 채 그 살기 어린 검을 자신의 육신 속에 이식하듯 숨겨왔던 것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장애가 아니라 검을 숨기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서윤은 광칠의 매끄럽게 펴진 등과 그 위로 드러난 끔찍한 흉터들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남자는 서윤의 오라비와 절친했던 동료였으며 가문의 몰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복수를 설계한 살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대감의 경계를 풀기 위해 미인과 곱추의 혼례라는 기괴한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박대감은 서윤의 미색을 탐하면서도 그녀가 곱추와 혼인했다는 사실에 방심하여 그녀를 자신의 비밀스런 공간인 별장으로 불러들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미끼로 던질 준비를 마쳤고 광칠은 다시 등을 굽혀 비천한 곱추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자 두 사람의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내일이면 도성 사람들은 서윤이 박대감의 별장으로 불려갔다는 소식에 혀를 찰 것이지만 그곳에서 벌어질 참혹한 도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광칠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연이 아닌 피로 맺어진 동맹의 맹세였습니다. 이 꽃다운 안색이 어찌 그토록 비천한 곳에서 시들고 있었더냐. 대감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이미 시장통의 흙먼지가 되었을 것이옵니다. 내 오늘 밤 너를 위해 도성 최고의 주연을 베풀 터이니 그 곱추놈은 있거라. 박대감의 별장은 화려한 등불로 불타오르듯 밝혀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비단옷을 다시 차려입고 박대감의 앞에 앉았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서윤의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이면서도 그녀의 미색에 취해 제 발로 지옥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곱추 광칠과 혼인한 것이 가문의 몰락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 여기며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비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음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별장을 가득 채웠지만 서윤의 귀에는 오직 별장 뒤편 숲에서 들려오는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대감은 취기가 오르자 서윤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음탕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모멸감을 꾹 눌러 참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유인하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별장의 경비는 삼엄했으나 사람들은 시장통의 비천한 곱추가 이 견고한 성벽을 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광칠은 이미 어둠을 틈타 별장의 지붕 위로 몸을 숨긴 채 기괴하게 굽은 등을 바닥에 밀착시키고 박대감의 목줄기를 노리는 뱀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습해졌고 구름이 달을 가리며 별장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박대감은 서윤을 이끌고 침소로 향했고 그 뒤를 따르는 서윤의 소매 안에는 광칠과 약속한 신호용 비단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살기가 별장의 기둥마다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탐욕이 극에 달할수록 광칠의 등 속에서 잠자던 복수의 검도 서서히 그 섯을 퍼런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엇이냐, 저 구석에서 기어나오는 흉측한 짐승은 대감께서 멸시하던 그 곱추가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왔소. 내 놈의 등을 가른 뒤에야 그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구나. 박대감의 침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달빛을 등진 기괴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굽은 등을 잔뜩 웅크린 채 네 발로 기어들어오는 광칠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벌레나 짐승 같았습니다. 박대감은 혼비백산하며 소리를 질렀고 별장의 호위 무사들이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칠의 움직임은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굽은 등을 축으로 삼아 바닥을 구르며 무사들의 다리를 걷어찼고 그들의 칼날은 허공만을 갈랐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뒤로 물러나 이 처절한 사륙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광칠이 몸을 한번 비틀 때마다 기괴한 뼈 맞추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사들은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곱추의 등은 단순히 장애가 아니라 적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방패이자 예측 불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구였습니다. 광칠은 무사들의 목을 향해 투박한 손을 뻗었고 그의 손가락 끝에 닿은 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박대감은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신의 권력이 이 미천한 존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광칠의 굽은 등이 서서히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서윤은 촛불 하나를 켜서 광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복수심 대신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박대감의 목숨만을 남겨둔 순간이었습니다. 광칠의 등 가죽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방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내가 10년을 참아온 내 놈의 목을 벨 단 하나의 검이다. 사람의 몸속에 어찌 이런 흉물을 숨기고 살았단 말이냐. 너의 탐욕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으니 그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다. 광칠의 등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듯 펴졌습니다. 굽어있던 척추가 일직선으로 맞춰지며 그의 키는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크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 살가죽과 근육 사이에 정교하게 고정되어 있던 접이식 장검이 찰컥 소리를 내며 광칠의 손바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10수년 전 박대감의 칼날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파내어 검을 심었던 그 처절한 고통의 결과물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검기를 보며 오라비의 넋을 기렸습니다. 박대감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걸했지만 광칠의 눈에는 단 한 줌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광칠이 검을 한번 휘두르자 박대감의 화려한 관복이 찢기며 그가 숨겨온 죄악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빼앗은 인장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문서들을 집어들고 촛불에 태웠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가운데 광칠의 장검이 박대감의 목을 향해 정광석화처럼 날아갔습니다. 비명은 짧았고 바닥을 적신 피는 차가운 달빛 아래 검게 변해갔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광칠은 다시 등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꼿꼿하게 선 채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곱추로 살며 멸시와 조롱을 견뎌왔던 남자의 눈에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피 묻은 광칠의 손을 닦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장은 이제 침묵에 잠겼고 타들어가는 문서의 재만이 나비처럼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도성 최고의 미인과 시장통의 곱추, 그들의 기괴한 혼례식은 이 피의 축제를 위한 가장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검도 굽힐 등도 없구려. 우리가 갈 길은 저 안개 너머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이겠지요. 한양의 꽃은 졌으나 이름 모를 들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박대감의 별장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박대감과 호위 무사들의 시신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어젯밤 서윤과 함께 별장으로 들어갔던 곱추가 사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온 귀신이었다느니 서윤이 박대감의 영혼을 홀려 저승으로 데려갔다느니 하는 온갖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관가에서 아무리 이잡듯 뒤져도 서윤과 광칠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기묘한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인이 괴물의 등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권력의 덧없음과 복수의 서늘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딸의 행방을 찾다가 결국 실성하여 시장통을 헤매게 되었고 판관댁의 화려한 명성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
허리가 꼿꼿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와 달빛처럼 고운 여인이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그네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광칠의 등에는 더 이상 검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가 짊어졌던 복수의 무게만큼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서윤은 매일 밤 그 흉터에 약을 바르며 더 이상 비단옷이 아닌 무명옷을 입고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한양의 미색도 시장통의 곱추라는 꼬리표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 그들의 그림자는 더 이상 뒤틀리지 않고 나란히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기나긴 야담은 막을 내렸습니다.